지금 현재 옆에 역사 부도 책 있으면 가지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없으신 친구들을 여기 화면으로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드린 프린트물 마크 그걸로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부분 똑같이 그 부분을 역사부도에서 한번 여러 자료들과 도표들과 사진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복습 겸 조금 더 보충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수업을 조금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38페이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린트물에 그 38페이지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혹시 없으신 친구들은 선생님이 보여드리는 지금 이 화면에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이니? 보이죠? 38 아니니? 맞죠? 자, 지금 우리가 19세기 이야기를 이제 들어갔어요. 근현대사를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국내 상황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도표가 이게 그림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9세기는 세도정치 시기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고, 이 세도정치라는 정치 형태 자체가 외척가문, 그러니까 왕이 어리다 보니까 그 왕을 대신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왕의 엄마의 가문들이 그 가문들이 중심이 돼서 권력을 독점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대표적으로는 안동 김씨랄지 평양 조씨와 같은 이러한 외척 가문들이 19세기에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세도정치 시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었고 정치 기관이 문란했죠. 그 다음에 부정부패 만연, 지방관들의 농민 수탈, 특히 삼정의 문란이 심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농민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19세기라는 이 상황 동안에는 농민들의 저항이 심했어요. 농민 봉기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면 홍경래 난이랄지 진주 밀란이랄지 이런 전체적으로 이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고종이 왕이 됩니다. 고종이 왕이 돼요. 자, 고종도 어리다 보니까 이하의라는 고종의 아빠 대원군이 이제 정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잘 나와 있네요. 흥선대원군은 날이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약 10년 동안 1863부터 1873까지 이렇게 집권을 하면서 세도정치, 청산, 왕권, 확립,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이런 정책들을 추진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추진을 했죠. 세도정치 청산을 위해서. 그리고 비변사, 비정상적으로 지금 비변사로 권력이 집중되어 있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도정치 가문들이 이 비변사에 모여서 모든 정치를 이제 주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이 비변사라는 것을 이제 폐지하고 원래대로 조선 초에 원래 있었던 그 정치 형태로 돌립니다. 그래서 의정부가 제 역할을 차지하게 되고, 삼군부, 군사적인 역할을 하는 삼군부도 부활을 하는, 이렇게 비변사를 폐지하고 왕권의 재확립을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이런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대전 회통, 선생님 이거를 정조의 대전 통평과 헷갈리면 안 돼, 그 이야기 했었죠? 그치? 그래서 대전 회통, 이 밖에 육전조례 이런 등등의 이런 법전도 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 경복궁 중건했다. 왕권을 되살리기 위해서, 왕권의 위험을 이제 드높이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을 한 건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많은 백성들의 원망을 샀죠. 원성을 샀죠.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었어요? 기부금융 형태로 무엇을 받았어요? 원납전, 그지? 원납전. 그리고 또 당백전이라는 이러한 그 화폐 단위를 이제 만들어서 남발함으로 인해서 일종의 인플레이션 현상을 유발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어때? 살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민성안정책으로는 서원을 철폐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이 이제 그때도 말을 했지만 나라로부터 면세의 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지방 곳곳에 있는 이 서원들이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더 가혹하게 착취하는 그런 폐단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국에 47개만 남겨놓고 모두 없애라 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철폐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전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숨은 땅을 찾아내는, 숨은 땅이라는 거는 세금 내지 않고 농사 짓고 사는 땅이라는 거잖아, 그제? 그래서 은결에 적발을 하고, 그리고 군정, 호포제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집집마다 비단과 같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되니, 포를 걷는 형태로 이제 군정의 납부 방식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이 군정에서 사실은 면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형태로 호포제로 바꿔버리니까 집집마다 돈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포를 걷는 형태가 되어버리니까 양반들은 엄청나게 분노를 했죠. 우리가 어떻게 쌍놈들하고 똑같이 군정을 내냐 마니냐 이러면서 이제 들고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환곡 사창제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에서 믿을 만한 명망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너희들끼리 자치적으로 운영을 해라 라고 맡기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정 안정책다라는 것, 대전회통, 여기 한자가 보이죠? 대전회통,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방금 전까지 말한 게 흥선대원군의 내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때 당시 외부 상황을 또 우리가 배웠죠. 그치? 외부 상황은 지금 어떤지 봅시다. 이양선이라고 해서, 그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양선이라는 배가 이런 형태로 생겼대요. 우리나라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배 모양이 우리 눈앞에 어른어른 거리니까 이제 좀 어때요? 위압감도 받고 놀라운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이양선들이 막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와서 우리랑 통상을 하자 이런 요구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천주교라고 이런 새로운 종교가 이제 서서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들어와서 이미 이제 퍼져 나가고 있었죠. 처음에 천주교라는 게 우리 조선에 들어올 때는 어땠어요, 여러분? 종교 형태가 아니고 학문의 형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천주교, 종교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받아들이는 양반들이나 이제 여러 그 지식인들 사이에서, 학자들 사이에서 이거를 서학이라고 불렀어요. 서양의 학문이다. 그래서 학문의 일종으로 와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종교가 돼버리는. 그래서 이제 이 천주교가 서서히 교세가 확대되어 가는데, 이제 이때 이제 흥선대원군이 어땠는지 봅시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까지 한번 같이 봅시다, 여러분. 흥선대원군이 오른쪽을 먼저 봤어야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당백전이에요. 이게 당백전입니다. 원래 그때 있었던 그 상평통보라는 그 화폐에 어떻게 보면 거의 100배에 달하는, 명목가치가 100배에 달하는 이런 화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걸 봅시다. 이게 중요해요. 호포제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는 납부층만 보면, 우선 납부층을 위주로 봐봅시다. 전체 인구 중에서 이 호포제가 실시되기 전에 군정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집집마다 돈을 걷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납부층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그지? 그래서 실제로 호포제 실시로 인해서 부담하는 숫자 자체가 이렇게 많아졌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말한 거 더 뒤이어서 이제 우리가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배울 거예요. 이 반에서 선생님이 60겁자 이야기 했죠. 그 숫자 이야기 했죠. 그 적었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병과 신, 병인양요, 신미양요, 병은 숫자 뭐예요, 여러분? 6이었죠, 6. 신은 숫자가 뭐예요? 끝에 뭐로 끝나요? 1로 끝나죠. 그지? 그래서 병과 신, 이거 두 개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거 먼저 봅시다. 자, 박해병인 양요. 프랑스와 관련된 이야기였죠. 프랑스 군이 이제 쳐들어온 사건인데, 제일 먼저는 1866년에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들과 프랑스 선교사를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박해하는 일이 생겨요. 그게 병인 박해요. 그래서 이거를 핑계 삼아 이제 그 해에 병인 양요가 터지는 거죠. 둘 다 몇 년에 일어나는 거예요? 1866년에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나서 1871년을 먼저 보자, 얘들아. 자, 먼저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라고 해서 대동강의 그 지류를 흘러 올라와 평양까지 미국이 먼저 이제 도발을 합니다. 도발을 하니까 이제 위험을 감지하고 침몰시켜버려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빌미 삼아서 신미양요, 미군이 쳐들어와요. 신민염에. 알겠죠? 그래서 원인 결과고, 이 원인이 되는 제너럴 셔모노 사건은 병인 박해와 양요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거. 알겠죠? 자, 71년에 그래서 신미양요가 터진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1868년에 이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책에 써져는 있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제 미국이 통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오페르트라는 사람은 원래 독일 상인이에요. 이 독일 상인을 앞세워서 이제 사실은 이랬다라고 해요. 이 오페르트라는 상인이 이제 남영균 묘의 도구를 시도를 해서 그 유해를 바탕으로 이제 흥선대원군과 통상을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딜을 하려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알겠죠? 실제로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교과서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좀 구체적으로 써놓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써놓은 교과서들이나 참고서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페르트를 이제 앞장 세워서 미군이 이제 도구를 이렇게 통상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어쨌든 71년에 쳐들어옵니다.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의 묘를 파헤치려다가 이제 실패는 했지만 이미 우리 조선의 정서상 엄청난 일이죠. 얼마나 야만적이라고 생각을 했겠어. 그치? 그래서 더욱더 이제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쇄국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척화비 건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척화비는. 보이죠? 시간이 있으면 이제 한자 이렇게 해석을 해줄 텐데 대충 봐도 보여요. 뭐 아니다, 싸우는 것은 즉 화해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오는데 화친하다고 주장하는 거는 나라 파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러한 척화비를 세웠다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볼 게 바로 이 지도입니다. 지도가 가끔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옵니다. 자, 병인양요부터 한번 봅시다. 1866년에 이제 프랑스군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이 김포의 문수산성과 그리고 강화 아랫부분에 있는 이 정족산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성근이 아니고 한성근이, 알겠지? 김성근이 아니고 한성근이야. 이렇게 하면 좀 외울까 싶어서 말을 여기 이렇게 했어. 그제? 그래서 김성근 쌤이 아니고 무슨 성근이야? 한성근이 강화도가 아니고 김포의 이 문수산성에 이제 쳐들어온 이 프랑스군을 막아내요. 알겠죠? 그래서 한성근, 문수. 그 다음에 양원수는 강화도 아랫부분에 어디야? 정족산성이야. 정족. 알겠지? 그래서 이거 두 개. 여기가 어디야? 한성근, 문수산성. 그리고 양헌수의 정족산성.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인천 쪽, 서울, 인천, 강화도 이렇게 여행 가시면서 답사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군이 쳐들어온 곳을 봅시다. 미군은 초지진, 덕진진 이렇게 위로 광성보까지 이렇게 쭉 올라간 거야.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제연 장군이 이제 막아내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미군은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을 문수산성, 정족산성 이렇게 두 개 지도를 딱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탁 박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 프랑스군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결국 가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외교장각 의궤를 가져갔어요. 그랬지? 외교장각 의궤. 어디 그림 있었는데 여긴 없네. 의궤. 그리고 한번 꼭 보세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 외교장각 의궤 이제 대표적인 그 사진으로 자주 나오는 게 어떤 이제 행사의 행렬 부분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런 이제 사진이 이제 그 대표적으로 외교장각 의궤로 많이 제시되는 사진 자료예요. 근데 너무나 예쁘고 잘 만들어졌다고 선생님 그 말을 했었죠. 이게 지금 원래 계속 프랑스에 있다가 프랑스에 있는지도 몰랐어. 어느 누구도 이 외교장각 의궤가 이제 훔쳐간 건 알았는데 프랑스에 어디 있는지를 몰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학을 가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시던 박병선이라는 그 박사님께서 거기서 이제 지하에 내려가가지고 박물관에서 이거 우리나라 외교장관 문서인데라고 발견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실제로 지금 현재는 이제 10년 전쯤에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 슬프게도 돌아온 것이 소유권이 돌아온 것이 아니고 프랑스에서 돌려준 게 아니라고 했죠. 영구 임대 형식으로 빌려준 거야 지금 프랑스가. 알겠죠? 그래서 아직 어떻게 보면 정말 억울하고 가슴 아픈 현실이죠. 약간 쓰잘데기 없는 소리인데 그걸 뭐라 그러지 너희들이? 그걸 뭐라 줄여서 하던데? 투머치 토커를 뭐라 그러니? TMI? 아니니? 줄여서 뭐라고 하던데? TMI 맞아? too much. 왜 I야? 정보를 너무 많이 안다 이거야? 그래. TMI지만 나 이 말을 한번 써먹고 싶었어. 다시 한번 할게. 이제 다 잊은 걸로. 다 잊은 걸로 해줘. 좀 이렇게 세련되게 해주고 싶었는데 설명하다가 자 이게 이랬대. 좀 TMI지만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해줄게 얘들아. 뭐냐면 나는 이제 예전에 박변선 박사가 뭐 이랬다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거 틀에 박힌 고정관념이지. 뭐라고 생각했냐면 박병선이니까 당연히 남자겠지 생각을 했거든. 근데 여자분이셨어요. 그 박사님이 이제 지금 최근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별로 재미없지. 그래 미안해. TMI였어. 자 그다음에 내가 책을 가지고 오라고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내 자료집에만 이게 없어. 그지? 이게 귀신이 고칼로릇이야. 그지? 여기 이제 사진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미군들이 이제 훔쳐가는 장면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서져 있고 깃발이 이렇게 큰 뭐 실제로 여기다가 이거 한자 숫자 있죠. 이게 여기에 이제 그려져 있어요. 숫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야. 보이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보셔도 되고 친구 거 봐도 되고 이런 그러니까 12학년 때 광성보전투에서 미국이 이걸 깃발 가지고 간 거야. 어제연 깃발을 자기들이 이거를 가지고 갔대요. 이걸 가지고 가는 게 의미가 있나? 의미가 있으니까 가지고 갔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어떤 형식으로 2007년에 장기 대여 형식으로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는 거. 외교장각 그래도 한 2002년인가 들어왔을 거야. 2002년 2012년인가? 2012년인가? 몰라. 약 10년 전쯤인 것 같아요.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 거기 국립박물관 보러 갔던 기억이다. 최근 그러니까 엄청 먼 옛날 같진 않은데 그 다음에 2007년에 수작이 들어왔다라는 거. 여기까지 복습이야. 진짜 너무 자세히 복습을 해줬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통상 개화론이 대두되는 이제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1873년이 되면서 이제 민씨가 누구예요, 여러분? 양성왕후죠. 고정
고종의 아직 황제는 아니니까 고종의 그 부인이죠. 왕비입니다. 그래서 민씨가 이제 정권이 등장을 하면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정치적으로 힘을 잃어요. 실각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이러한 통상개혁파들이 등장을 하죠. 박규수, 오경석, 유훈기. 박지원의 손자인 이 박규수를 중심으로 이들은 이제 중인 출신들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기억에는. 그래서 이들이 중심이 돼서 지식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깨달은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중화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것이었다라는 거를 깨닫고 통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야 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이런 개화파가 등장을 하죠. 이거 이따 다시 더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서 이제 근데 개혁을 성공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이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딱 2개의 나라만 식민지 지배를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이제 받지 않을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때 이제 개혁을 했고 개혁 이후에 활발하게 자기네들이 이제 딱 사태 파악을 하고 뭐 개혁을 했다라고 해서 갑자기 자기네들이 부강해지고 이건 아니야. 서서히 이제 세상의 흐름을 아는 거지. 아니 우리가 뭐 통상을 계속해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뭐 문을 닫고 혼자 살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우리가 재빠르게 행동을 해야겠구나. 서양 세력들이 오고 있네. 좀 서양 세력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서 내가 아시아의 대장을 좀 노릇을 하면서 좀 앞장을 서면서 좀 도움을 줄까? 이런 역할을 하면서 서서히 식민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고 자기네들도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밟고 올라선 거지.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결국에는 외교관계 개선을 이제 우리 조선에게 요구를 합니다. 외교 관계 우리 개선하자. 근데 이제 그때 일어난 게 바로 서계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이제 외교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외교 문서라는 것을 이제 주고받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외교 문서라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현재 외교 문서가 있는데 정말 양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고심 아주 엄청난 토론 토의를 통해서 정제된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문서라는 것이 만들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친구한테 편지 주고받듯이 나 기분 나쁘다, 대단히 기분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잖아. 외교 문서에서는 진짜 정제된 언어로 뭐 유감스럽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이 정도는 진짜 너희 너무하는구나. 우리 지금 엄청나게 화나. 뭐 이런 아주 최악의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외교 문서라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양국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정해진 룰이 있는 법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천황이 이제 복귀를 하면서 이 룰을 다 무시를 한 거야. 거기다 결정적으로 자기들끼리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자기들 스스로를 천황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요. 천황이라는 호칭 자체가 뭐니? 그냥 황제도 아니고 하늘에 뭐 이런 내림을 받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천황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금도 아니 왜 쟤네들이 천황이야? 막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어쨌든 자기들이 사용하는 용어니까 그런가 보다 해라라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황제는 누구뿐이야? 중국만 황제로 인정을 했었잖아. 근데 우리는 전혀 황제라고 생각지도 않이. 우리보다 아래라고 생각을 했던 지금까지 일본이 우리에게 외교 문서를 보내는데 천황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외교 문서의 정제된 언어를 모두 무시하고 이제 외교하자라고 문서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봤을 때 이게 뭐 어땠겠어? 어이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무시했어요. 뭐라는 거야? 뭐 지들이 왜 천황이야? 그래서 그냥 무시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게 계기가 돼서 조선 치자. 일본에서는 정한론이 이때부터 서서히 대두하기 시작하는 거야. 뒤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뒤에 보면은 이 서계 사건과 정한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써놓긴 했어요. 1868년에 일본이 다시 왕정 복고를 조선에 알리면서 국교를 청하니 외교문서를 보냅니다. 그 외교문서의 이름이 서계예요.
대원군 정부는 이전과 다르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해요. 그래서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정한론이 제기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일본이 안정이 지금 더 시급하다. 그래서 이제 유보가 되는 아주 작은 사건이지만 서계 사건으로 정한론이 대두됐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 배경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1875년에 운요 사건을 일으키면서 1876년에 이렇게 조약을 맺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 통상장정, 수호 조규 불호. 자, 여러분 모두 다 76년에 맺은 거예요. 모두 다 76년에 맺은 거고, 가장 먼저 맺었던 조약은 정식 명칭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이 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 수호 조규야. 알겠죠? 일본과 조선이 최초로 불평등한 조약을 맺은, 우리 입장에서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죠. 이 조약의 정식 명칭이 뭐다? 조일 수호 조규야. 그래서 이 조약의 이제 특징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불평등한 조약이다 라고 보고, 이 조약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죠. 왜? 의미가 있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근대적인 조약이었고 불평등하니까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그지? 그리고 이 조약에서 마지막쯤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조약의 내용 중에 하나야. 통상에 대한 부분은 따로 우리가 또 다시 조약 맺자 라고 말을 해요. 통상이 뭐야? 무역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지? 약간 경제적인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조약을 이제 뭐 수호를 하자, 수호 조규 조약을 맺었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었다면 그 안에 통상에 대한 조규는 따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게 바로 이제 2개월 정도 후에 이 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맺어요. 그게 바로 이제 통상장정이야.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통상장정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얘긴데, 이 통상장정을 맺었는데 이게 83년에 개정이 돼요. 조금 내용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최종 통상장정이 돼요. 알겠지? 개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통상장정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역에 대한 규칙이기 때문에 무역 규칙이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다 맞는 말이야. 왜? 원래 76년에 통상장정 맺었어. 끝나. 근데 이게 83년에 개정이 돼요. 그 개정이 되는 내용이 이제 내가 좀 중요하니까 말을 해주는데, 팁을 주자면 관세에 대한 이야기야. 관세. 이거 우리가 좀 잘하긴 한 거거든요. 관세. 그래서 이게 이제 개정이 한번 돼서 통상장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거를 최종적인 통상장정은 83년에 맺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통상장정이 되기 때문에 원래 처음 맺었던 통상장정을 그냥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 무역규칙. 이해됐지? 그래서 무역규칙이다 부르고, 이 수호조규에 대한 부록적인 내용,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맺어 이런 내용들 좀 더 합시다 라고 부록으로 또다시 맺어서 8월에 차례대로 4월, 6월, 8월에 이런 식으로 조약을 맺었어요. 부록이야. 이건 부록. 이 수호조규에 대한 조금 더 추가할 내용, 부록. 이 조약에서 말한 통상에 대한 무역규칙에 대한 내용, 이런 식이야. 알겠지? 자, 그럼 하나씩 조약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조선을 자주국으로 규정을 합니다. 가장 처음에 이거를 딱 규정을 맺어요. 역사구도에 나와 있어. 여기 봐봐. 강화도 조약 1관 제1관.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군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1관의 조선은 자주국이고 일본하고 평등하대. 이거 근데 왜 불평등 조약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그 안에 숨어있는 의도를 알아야겠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일본은?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나라야? 청나라야, 청나라. 우리 지금까지 역사 대대로 중국의 중화사상 때문에 중국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일관에 조선을 자주국이라고 한 이유는, 야, 청나라, 너희 조선에게 관심 꺼? 라는 이야기야.
먼 훗날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볼 거야 라는 야욕도 숨어 있는 거죠. 알겠지? 얘들아, 다음 시간에 강화도 조약 내용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되겠지? 이거 다음 시간에 선생님 강화도 조약 내용부터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해. 고생했어요.